안녕하세요. 든든한 금융 파트너 김 소장입니다. 매일 앞만 보고 정말 정신없이 달려오셨죠? 우리 4050 세대 청취자 여러분들, 자녀들 커가는 모습 보면 대견하면서도 또 연로하신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좀 편치 않고 거기에 또 내 은퇴 준비까지 어깨에 짊어진 짐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수많은 4050 세대분들과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요. 가족들 챙기느라 정작 본인의 건강이나 노후는 늘 뒷전이기 쉽다는 점이었어요. 맞습니다. 특히 은퇴 시점이 다가오거나 막상 은퇴하고 나면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들, 그중에서도 건강보험료 때문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저도 많이 뵙습니다. 이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 여러분의 든든한 미래 설계에 꼭 필요한 변화들, 특히 2025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관련 핵심 내용하고 몇 가지 중요한 금융 정보들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시면 불필요한 걱정 좀 덜고 든든한 울다리를 미리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가장 큰 변화부터 이야기 나눠보죠. 2025년부터 특히 만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에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은퇴 후에 소득은 줄었는데 예상보다 건보료가 많이 나와서 놀라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뭐가 달라지는지 미리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핵심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건보료를 매기는 소득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어준다는 점입니다. 먼저 소득부터 보면요. 이전에는 주로 월급이나 사업소득 위주였다면 이제는 이자나 배당금 같은 금융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일부, 그리고 강연료처럼 간간히 발생하는 기타 소득까지 건보료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변화죠. 예전엔 퇴직하고 은행 이자나 배당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제는 그런 소득들도 반영된다는 거니까요. 그럼 나도 해당되나 하고 생각 드실 텐데 이번 기회에 내 소득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계산 방식 변경이라기보다는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내도록 하자는 큰 방향성의 변화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반면에 조금 숨통이 트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재산공제액인데요. 기존에는 재산에서 5천만 원까지만 빼고 보험료를 계상했는데 2025년부터는 공제액이 1억 원으로 매 2배 늘어납니다. 이야, 이건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죠. 특히 은퇴하신 분들 중에는 소득은 거의 없는데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재산 공제액이 늘어나면서 건보료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 때문에 건보료 폭탄 맞는다 이런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계산 방식 자체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97개 등급으로 나누는 되게 복잡한 방식이었는데 이게 폐지되고 소득 중심으로 좀 더 단순하게 바뀝니다. 아무래도 소득 파악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게 더 공평하다고 보는 그런 흐름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좀 있으신 은퇴자분들은 부담이 줄어들 여지가 있고 반대로 소득이 꾸준히 높으신 분들은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가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사업을 그만두시거나 명예퇴직하신 분들인데 소득은 확 줄었는데도 한동안 예전 소득 기준으로 높은 건보료를 계속 내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제도가 생깁니다. 2025년 1월부터인데요. 은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크게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소득이 줄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 정산 신청이라는 걸 하면 실제 줄어든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고요. 최종적인 정산은 2026년 11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소득 변동이 크신 분들은 이 제도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마치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 받듯이 우리 집 금융 상태, 특히 고정 지출이 될 수 있는 건보료 같은 부분은 이렇게 변화에 맞춰서 꾸준히 점검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셨거나 막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겠죠. 자, 이번에는 부부관계에서의 건강보험료 문제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제 고객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한 5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 남편분이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셔서 당연히 본인은 남편 밑에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줄 아셨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분 소득이 워낙 높아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나오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보험료가 남편분 월급에서 한꺼번에 나가니까 정작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혹시 나도 모르게 탈락한 건 아닌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기준은 크게 소득과 재산 두 가지인데요. 이 기준 중 하나라도 걸리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소득 기준부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어떤 소득이 얼마나 있으면 탈락하게 되는 건가요? 네,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금융소득은 1천만 원까지는 괜찮지만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합산되고요. 현재 기준으로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사업소득인데요. 임대소득을 포함해서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탈락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한데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사업소득이 있다면 거의 탈락한다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연소득 2천만 원 기준, 그리고 사업소득은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 이게 핵심이네요. 재산 기준은 어떤가요? 집 한 채 있어도 탈락할 수 있나요? 재산 기준은 좀 더 복잡한데요.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으로 따집니다. 이게 실제 집값, 그러니까 시세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보통 시세의 한 40에서 50% 정도로 보는데 이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탈락입니다. 시세로는 대략 한 20억 원 넘는 고가주택을 가지신 경우겠죠. 만약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 그러니까 시세로 약 10억에서 20억 사이다. 그러면 이때는 연소득이 1천만 원만 넘어도 탈락입니다. 즉, 꽤 괜찮은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의 소득이라도 있으면 탈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득이든 재산이든 어느 한 기준이라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부부간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다면서요. 이게 좀 헷갈리던데. 맞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그러니까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따질 때는 남편과 아내 각자 개인별로 봅니다. 합산하지 않아요. 그런데 탈락 여부를 결정할 때는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재산 기준을 넘어서 탈락했다면 딱 그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른 배우자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여전히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득 기준으로 탈락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부부 중 단 한 명이라도 연소득 2천만 원을 넘거나 사업소득 기준에 걸리면요. 배우자까지 함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둘 다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네요. 재산 때문에 탈락하면 나만 문제지만 소득 때문에 탈락하면 배우자까지 같이 건보료를 내게 된다는 거군요. 게다가 보통 건보료는 세대주 한 명에게 합쳐서 나오니까 다른 배우자는 본인이 보험료 내는 대상인지도 모르고 지나치기 쉽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제 고객 사례처럼요. 정말 주의해야겠네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미리 알고 대디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보료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은 부부간에 잘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 핵심은 각자의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합치면 4천만 원까지 소득이 있어도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죠.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한다거나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명의, 특히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하거나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산의 경우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합산 재산이 꽤 많아서 각자 명의로 나눠도 두 사람 모두 재산 과세표준 기준, 예를 들어 5억 4천만 원을 넘을 것 같다면 오히려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준다니요? 보통은 분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외인데요. 왜 그런 거죠? 건강보험료는 재산이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계속 비례해서 오르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상승폭이 둔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산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면 차라리 한 명에게 재산을 집중시켜서 그 사람의 건보료 부담은 높아지더라도 다른 배우자는 재산 기준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다른 배우자는 소득 기준, 즉 연 2천만 원만 신경 쓰면 되니까 전체적인 관리나
이자율이나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집을 사거나 할 때부터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명의 설계를 신중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주제입니다. 바로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문제인데요. 요즘 노후 준비 때문에 연금저축이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죠? 여기에 꾸준히 돈 넣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건보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니, 세금 혜택 준다고 해서 열심히 모았는데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건보료까지 또 떼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가 현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배경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에서 받는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이유는 법 조항 때문입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연금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이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득세법을 보면 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에서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만 놓고 보면 사적연금도 원칙적으로는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법에는 있는데 왜 그동안 안 걷었을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에 사적연금 제도를 처음 만들 때 가입을 늘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건보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종의 혜택이었던 셈이죠. 또 현실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시중금융회사들로부터 개인들의 사적연금 수령액 자료를 받기가 어려웠던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왜 최근에 이 문제가 다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된 건가요? 결정적인 계기는 2022년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요. 더 불을 지핀 것은 최근 국회 법제실의 해석입니다. 법제실에서 공단이 법에 근거 없이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검토해보라는 수준을 넘어선 거죠. 현재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국회 차원에서 지적한 것이라 무게감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공단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우리 청취자분들, 특히 연금 준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미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적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고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건보료를 면제해주자는 방향입니다. 아무래도 연금 소득에만 의지해서 생활하시는 저소득 은퇴자분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겠죠.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반대로 해석하면 다른 소득이 있거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적연금 수령자는 결국 건보료를 내게 될 가능성이 열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모든 사적연금에 대해 안 내는 상황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정말 많습니다. 저 역시 상담하면서 많이 듣고요. 첫째는 이중과세 논란입니다. 월급 받을 때 세금 냈고 그 돈으로 저축해서 연금 받는 건데 거기에 또 건보료를 매기는 게 맞냐는 거죠. 둘째는 사람들이 연금으로 받기를 더 꺼릴 거라는 우려입니다. 지금도 연금 받을 나이가 되어도 95% 이상이 그냥 일시금으로 찾아가는데 연금으로 쪼개받으면 건보료까지 내야 한다면 누가 연금으로 받으려고 하겠냐는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또 정부가 그동안 세액공제 혜택까지 주면서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해놓고 이제 와서 건보료를 걷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OECD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마지막 보루인 사적연금에까지 부담을 지우면 노후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걱정도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 소장님, 연금저축 걷는 거 좀 망사려지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조금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가 어렵다는 건 다들 아실 테고 은행 예적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으면서 긴 노후를 버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 자금을 불려나갈 수 있는 사적연금의 필요성 자체는 여전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노후 준비 의지를 꺾지 않는 현명한 정책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런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개인들은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연금, 예적금, 투자 등 다양한 바구니에 자산을 나누어 담으면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2025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의 주요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소득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재산 공제는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우리 4050 세대와 예비 은퇴자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부간 건보료 계산법과 피부양자 자격 유지 전략, 마지막으로 뜨거운 감자인 사적연금 건보료 문제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조금 복잡하셨나요? 하지만 정말 우리 실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들이었죠. 세상은 계속 변하고 금융 환경도 점점 복잡해지지만 이렇게 변화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겠죠? 맞습니다.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변화를 미리 알고 한 걸음씩 준비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든든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집 보험증권 한번 꺼내봐야겠는데? 또는 내 연금 상황은 괜찮은 걸까? 건보료 영향은 없으려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시작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셔서 우리 가족의 금융 건강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혼자서는 막막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언제든 저 김 소장에게 편하게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제가 지난 20년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지혜를 더하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든든한 금융 파트너 김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